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요일 홍사훈 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삼형제 조합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재밌는 뉴스도 많고, 근데 오늘 폭탄 발언이 터졌어. 그것도 아주 핵폭탄인데 남욱. 아, 예. 지금 오늘 재판 중이네. 지금도 아마 대장동 재판 지금 계속 열리는데 오늘 오후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는데, 그래서 뭐 난 깜짝 놀랐어. 내 배 막 쓰다듬게 되더라고요. 내 배를. 진짜 그런 건데 요 주제부터 좀 가릴게요. 다룰게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내가 물어볼 게 많아. 진짜 그런지. 자,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우리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그 정진상 피고의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유동규 자백, 유동규 지난주에 어쨌든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범들에 대해서 유동규 자백 이거 얼토당토하는 사실이 많다. 오늘 그래서 이 법정에서 내가 다 말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폭탄정을 막 쏟아냈는데 특히 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검사는 수사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검사는 배를 가르겠다.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이거 나보고 어떤 걸 꺼낼지 선택하라고 했다. 장기 다 꺼낼지 환부만 도려낼지. 그러니 검사의 수사 방향을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돈 뇌물로 줬다는 게 자기는 몰랐는데 그냥 유동규가 말한 대로 유동규가 줬다고 하니까 거기 따라가라. 지금 이렇게 지금 증언을 했거든요. 일단 검사들이 저렇게 배 가르겠다 저런 말 진짜 해요? 그거는 뭐 깡패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 조폭이지 저게. 그러니까 조폭들이나 쓰는 말인데. 아니 진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 진짜로 근데 그래? 뒷부분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뒷부분 어떤? 그러니까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게 검사들이 이제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네. 검사를 의사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잡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런 거지. 네. 근데 수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환자의 나쁜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 수술을 하면서 네. 중요한 게 뭐냐? 아픈 부분, 환부만 정확하게 메스를 대서 떼어내야지. 네. 이거를 여기저기 쭉쭉 다 그어가면서 하는 수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서 환부는 이제 범죄나 나쁜 점이죠. 그것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지. 이걸 뭐 범죄를 찾겠다고 난도질을 해서 하는 식으로 여기 째고 저기 째고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피해자한테 그걸 저런 식으로 말을 하나? 아니. 그러니까 환부만 도려낸다는 얘기는 충분히 평소에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건 이건 뭐 깡패들이나 쓰는 말인데 뒷부분의 표현을 보니까 저거는 검사스러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검사끼리는 충분히 내가 우리 검사들은 난도질하면 안 된다. 그렇죠. 환부만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피의자 앞에 두고 너 잘못하면 배 갈려. 환부만 도려낼까 아니면 장기 다 드러낼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나쁜 X지. 그러니까 저런 말을 누가 실제로 했다면 나쁜 X인 건 틀림없는데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저건 뭐 조폭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 저런 거를 저런 표현을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뒷부분 보니까 가능도 하겠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표현에 조금 조폭스러운 나쁨을 가미하면 저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헷갈려요. 내가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검사가 저 말 하면은 덜덜 떨 것 같아 진짜. 내 배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확 와닿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 범위 내지는 기소 범위를 요 정도로 해줄 테니 수사 협조 내지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술을 할래. 아니면 그러니까 예. 남욱 변호사도 사실 대장동 사건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예. 그거 미국도 가고 뭐 했잖아. 예. 너 한번 다 뒤져봐. 예.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뭐 온갖 그 일이 있을 수 있거든 사실은. 예. 있죠 사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네가 결정해라, 선택해라.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줄래? 아니면은 끝까지 해볼래. 끝까지 딱 그거지.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즘에 이 폭탄 발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곽종근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도 뭐 총을 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왔고 예. 오늘은 이제 뭐 배를 갈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너무 참 충격적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검사들이 흔히 쓰는 말일 수는 있더라도 예. 그게 이제 피의자를 앞에 두고 수사의 방법으로 저런 식의 협박 내지는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예. 식의 저런 식의 발언을 전 충분히 했을 것 같고 또 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 오염된 이야기들 때문에 굉장한 그런 수사 압박을 받았던 것이고 오늘 막 울면서 또 남욱 변호사가 또 더 추가적인 증언들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이 여러 명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늘어난 팔의 그 이론처럼 예. 윤석열이 가서 안 하더라도 윤석열의 방향에 협조해서 본인의 영달을 꿈꿨던 검사들, 예.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의 잔인성, 그 난폭함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 세계에는 좀 나름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매우 저거는 잘못된 일이고 저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사 검사들까지도 이제는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남욱 변호사도 어쨌든 저렇게 배를 가른다고 하니 검찰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제 진술을 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런 취지죠. 그러면서 유동규 포커스가 검사들이 계속 물어봤던 그 집요하게 물었던 포커스가 뭐냐면은 유동규가 진술한 거 사실은 돈이 위로 올라갔다 넘어갔다 이걸 갖다 계속 돈을 준 건 남욱이었으니까 네가 준 돈이 유동규를 거쳐서 그 위로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 그러니까 김용 전진상 또 더 해서는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거를 진술해라. 이걸 갖다 계속 지금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남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어보니까 어떤 때는 또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검사하고 유동규가 대질신문도 아닌데 같이 들어와서 야 유동규가 계속 그랬다는 거야. 야 그거 아니야 이랬잖아.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들어보니까는 그게 그런가 하고 착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예. 옆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본인도 내가 정말 좀 그랬나 이런 식의 약간 뭐 혼돈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되고. 인지 부조화 상태.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과거에 윤석열이 수사를 할 때 그 신정아 씨의 그 자서전 보면은 그렇죠. 정말 그런 생리적인 현상까지 나올 정도로 이 쫄잖아요. 의자에다 오줌 쌌다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윽박질렀어. 윽박질러대고 협박 예. 비슷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참 저게 남욱 변호사의 말이 지금에 와서 이제 다 밝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꽤 그래도 지금에 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당시에 윤석열 체제하에서는 뭐 숨도 쉬기가 힘들었을 테니까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 그래도 신빙성이 더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어쨌든 남욱도 형을 세게 받았잖아요. 유동규는 그렇죠. 뭐 8년 받았고 8년 진술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남욱은 어쨌든 간에. 네. 처음부터 오락가락했죠.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 말은 좀 그럼 진짜 사실이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오늘 그 이진관 재판장이 공교롭게도 이진관 이진관, 부장판사더라고요. 지금 한덕수 재판하고는 우리가 지금 지겨나고 항상 비교하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사소송의 기본은 공판 중심주의다.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 예. 뭐 그게 피의자 신문 조서든 참고인 진술 조서든 예. 그거보다는 예. 법정에서 행한 증언이 훨씬 증거로서 중요하다, 값어치가 높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이 과거에 수사받을 때 그 피신문 조사나 이런 거는 보다도 그럼요. 오늘 여기서 말한 게 더 신뢰성이 있다, 신빙성이 그렇죠. 있다. 이게 훨씬 중요한 네. 증거다. 그래서 이 증거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에 따르면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받았던 조사의 내용을 담은 조서는 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단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남욱이 계속 진술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수사라는 거는 밀행성이고 예. 은밀하게 예. 검찰 청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재판이라는 건 우리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판사 앞에 와서 말하는 그 증언의 값어치를 높게 쳐주겠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남욱이라는 증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믿을만 하냐. 그것도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말하는 태도, 말하면서 뭐 움직이는 표정, 또 말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의 앞뒤 맥락 이런 것들이 이제 판사가 듣고 믿을만하다, 뭐 일관되다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남욱 변호사의 여러 가지 진술들이 과거부터 변해온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남욱 변호사가 일부러 그랬느냐, 아니면 외력에 의해서 저런 식의 뭐 검사가 뭐 배를 가른다든지 요즘에 뭐 솔직히 고문은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괴롭힐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판사가 내 앞에서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에 이제 무게를 더 두고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판사 입장에서. 근데 이제 남욱 변호사가 예.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뭐 윗선에게 3억을 전해줬다라는 유동규 얘기를 들었다. 예, 예. 뭐라고 진술을 했는데 법정 나와서는 아니다. 그때 유동규하고 검찰이 하도 쪼아서 내가 그 경험하지 않았던 얘기를 그냥 그 말한 거다. 요구대로 진술을 해준 것뿐이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유동규한테 준 3억을 주긴 줬는데 그 돈의 일부가 정진상, 김용한테 넘어갔고 이재명한테도 넘어갔다. 이렇게 검사들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법정 증언이 요번이 최초고 저 법정 증언만 있었다 그러면 보다 감명해요. 조서가 이제 휴지가 되는 예. 거지. 근데 남욱 변호사는 이미 법정 증언을 그 전에도 몇 차례 했단 말이에요. 예. 다른 재판에서. 예, 예. 그러면 같은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이 서로 내용적으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거는 정말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이 나는 내가 직접 내 법정에서 본 저 증언을 믿을 거야 하면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재판에 이제 그거는 공판 조서의 형태로 예. 증인 신문 조서가 그 첨부될 텐데 그거는 같은 조서라고는 하지만 검찰에서 만들어진 조서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 법정 증언 내용을 그렇죠. 담은 조서는 예.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에서 말한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 법정 증언을 믿을 그러니까. 거냐, 이번 이 증언을 믿을 거냐, 이거는 이진관 판사와 그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죠? 결정을 해야죠. 그걸 어떤 증언이 더 사실인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수사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럼 별도의 뭐 수사 절차가 있기는 어렵고 일단 그래요? 재판부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재판부는 그거와 관련해서 예. 증거를 어떻게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남욱 변호사의 오늘 증언에 대해서 저게 신빙성이 있는데 예. 그럼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뭐 감찰이나 수사 지시가 있으면 그건 별도의 수사는 가능한데 그걸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검찰 내부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뭐 징계 절차의 개시라든지 이런 형태로 감찰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수사의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통상 판사들이 예. 자기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해서 보다 좀 가중치를 그렇겠죠, 아무래도. 두죠, 당연히.
다른 자기가 사람 직접 법정에서 봤으니까. 진술한 것보다는. 네, 자기가 직접 보고 들으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저 재판하고 지금 다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재판 중형 나왔던 거 그거하고는 다른 재판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 남욱의 저 증언이 사실이다라고 네. 이진건 재판부가 그 결정을 하고 그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면은 예. 지난주 재판도 이제 2심이 지금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2심 재판도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항소심 단계에서는 각기 다른 1심에서 난 판결이 같이 심리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은 어쨌든 지난주 1심 재판에서 성남시 수뇌부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게 정확히 이재명 시장이 관련이 있다 없다가 지금 애매하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는 성남시 수뇌부의 부패 범죄였다. 이 워딩 한마디 판결문에 들어가 있으니 이게 김용 전진상뿐만이 아니고 이재명까지 여기 포함되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 본다면은 오늘 남욱 주장에 따르면은 정진상 김용조차도 뇌물을 받은 게 아닌 거로 지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이나 왜곡이 됐다는 얘기가 그렇지. 되니까. 조작 수사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작 여부는 별도로 뭐 예. 법무부 감찰이나 또 필요하면 거기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뭐 처벌을 하는지 이런 예. 방법이 될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1심도 지금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각 재판부마다의 독립성을 가지고 각각 이제 판결문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그 1심의 결과 그러니까 남욱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으로 올라가니까 예. 항소심 입장에서는 또 항소심도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이제 1심에 그 모순되는 여러 지금 진술이나 또 판결문들이 있더라도 그것조차 이제 또 제출이 되면 또 예. 검토를 해서 그 항소심도 결론을 내리고 항소심끼리도 모순이 되면 대한민국 법 체계하에서는 3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예. 이제 판단을 최종적으로 통일적으로 모아서 예. 하나의 모순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뭐 인혁당 판결이나 이럴 때 또 재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 사건이 가장 이건 좀 정상적인 루트는 아닌 것이 결국 윤석열 시대의 검찰권의 남용 내지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다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 그건 그렇고 그럼 배가르겠다 뭐 이런 검사들은 그런 징계나 감찰이나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말- 확인이 우선인데 사실 정말 저런 그런 말을 말을 했느냐? 했다고 하면 네. 당연히 징계야? 징계 대상이죠. 그러니까 검사 징계법이 있으니까. 검사들끼리야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 얼마나 무서운 아니 피고인들 그건 앞에 두고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해 비유. 비유를 들어서 외과수 의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암을 찾겠다고 쫙쫙 다 째서 결국엔 찾긴 찾았어. 근데 찾으면 뭐하냐고 그 찾는 너덜너덜해졌는데. 과정에서 환자가 죽으면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칼을 대야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게는 좋은 얘기를 가지고도 그렇지. 피의자를 협박하는 네, 용도로 쓴 게 이제 잘못이니까. 저거는 좋은 의미로 물어본 건 전 아니지. 조폭이죠, 피자한테 조폭. 내가 좋은 의미로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전혀 한부만 아니지. 할래. 그러니까 나 저 말도 그건 그래. 협박이지 협박 저거는. 전 솔직히 뭐 두 분들하고 제가 생각이 좀 그 부분은 다르지만은 야 저렇게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보안 수사권이니 뭐니 저걸 주는 게 맞냐 정말로. 근데 그 생각 다시 한번 들었어요. 뭐 하여튼 두 분은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말의 의미도 예. 뭐 죽기 살기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 같은 죽기라는 말도 너 죽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너 죽을래? 아니, 그러니까 같은 죽음의 의미를 그러니까. 쓰더라도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좋은 의미도 갖다가 완전히 맞아요. 그 피의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쓴 거니까. 하여튼 요거 지금 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 나오는 대로 좀 속보는 좀 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도 좀 검사들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자, 하여튼 그 세강자 그 이준수 지금 뭐 도망갔는데 이거 나오면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칼을 빼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민중위 특검이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팀을 검사의 현직 검사나 아니면 과거에 검사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예 다 뺀다.
판사 출신 그리고 경찰로 이제 수사팀을 만들어서 도이치 수사한 그 검사들을 지금 수사한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미묘한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는? 뭐 일단은 민중기 특검의 반격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시는구나. 저도 그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좀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매듭은 져야 돼요. 그러면 맞아.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전부터 했던 얘기지만, 야 이거는 지금 그냥 공소장 쓰라고 그래도 당장도 쓸 수 있는 사건이야. 이걸 어떻게 무혐의를 해? 그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건데, 이걸 무혐의를 한다고? 예. 정신 나간 거지. 망하려고 이게 이른바 예. 검찰이라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자기가 속한 조직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냐. 예. 이거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돼요. 근데 짚는 게 어디까지 짚을 거냐? 아니 어디까지 짚는 것도 짚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김건희 특검이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 예. 근데 이 부분을 수사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거는 뭐 특검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국가수사본부나 다른 공수처나 뭐 예. 이런 데서 맡아서 할 거냐. 예. 그거는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야 김건희 관련된 수사가 급하지. 그리고 이거 소위 사건을 엉터리로 처리한 사람들은 공수처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야 특검 할 때 해야 이게 가능하지. 예. 공수처에서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매듭은 한번 져야 돼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김건희 특검이 지금 할 게 많은데 왜 지금 이걸 하여튼 SBS에 그 보도가 나간 것도 분명히 이준수 그 보도가 그거로 지금 촉발이 됐잖아요. 어쨌든 분명히 특검에서 이제 좀 소스를 준 것 같은데 왜 이걸 지금 이게 도이치 수사 검사들을 갖다 왜 수사하겠다는 게 지금 왜 나왔을까? 다른 할 거 많은데 그게 저는 약간 좀 흥미진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그간의 그 사건들이 좀 묘한 게 처음에 어쨌든 민중기 특검이 좀 상처를 많이 기스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거 많이 받았잖아요. 뭐 상처가 많이 났었죠. 미공개 정보 이용 네오세미테크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김건희하고 같은 주식 김건희도 네오세미테크했고 민중기 특검도 요걸 샀다가 상패 직전에 매도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이걸 도대체 흘렸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문혁 부장검 도이치 수사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하필이면 이종호랑 과거에 술 먹은 사진이 딱 공개가 돼갖고 배제가 됐죠. 저거는 어쨌든 이종호 쪽에서 했다. 뿌린 사진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최근에 세강자 이준수 이게 딱 터졌단 말이에요. 사실 이준수는 도이치사 김건희의 깐부지만은 여러 가지 같이 여러 가지 주식을 갖다 같이 조작하고 손대고 그랬지만은 도이치는 공범은 공범인데 그렇게까지 핵심 공범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소장에도 없었잖아요. 김건희 공소장에도.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 민중기 특검이 이걸 왜 작심하고 이걸 꺼내들었을까?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대거든요. 그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일 의문인 게 이게 지금 시점에 그 건진에 가지고 있었다는 그 핸드폰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그 내용도 지금 굉장히 좀 해석이 분분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지금 또 이준수는 뭐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신병 확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말 그 핸드폰이 왜 건진한테 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건진이 갖고 있던 그 핸드폰이 지금에 와서 또 공개된 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민중기 특검의 또 반격인지 이 부분까지 정말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부분인데 저도 정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서울 남부지검을 이 주가 조작이나 이 금융계 쪽에서는 저승사자로 부르잖아요. 굉장히 실력 있고 뭐 있는 것들 다 잡죠 사실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근데 유독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은 2021년도에도 덮어주고 24년도에도 덮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특검까지 왔는데도
진실로 접근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번이나 막혔고 사실은 지금 이준수라는 저 이름도 최근에 와서야 이제 그렇게 김건희와 가까웠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야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본인을 은폐하거나 막을 수 있었겠느냐 네.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검찰이 그동안의 김건희 수사를 특히나 주가 조작 관련해 덮어온 거 네. 여기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고 그걸 지금 저도 민중기 특검에서는 하려고 하니 뭐 그 부분은 저도 응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밝혀내야죠 이 부분은. 아니 근데 이제 질문의 요지는 왜 하필 이 시점에 민중기 특검이 이 도이치 수사와 관련한 수사를 하느냐 공수처나 이거잖아요. 국수본이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거에 가장 강력한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감이에요. 인간은 감정의 그건 그렇지. 동물이기 때문에 네. 딱 와닿네. 딱 와닿아.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저게 사실 긍정적으로 저는 봐요. 그리고 어쨌든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 수사 검사들을 어디까지 수사할 거냐 이거 물론 중요하죠. 네. 근데 어쨌든 김건희 특검이 지금 많이 흔들렸잖아요. 지금 어쨌든 안팎으로.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 그리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찬스는 내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거. 그 부분이 사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을 들인다고 저는 하여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싶고. 국민들도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조작한 사람들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이미 뭐 이종호라든지 몇 명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특검을 하고 그동안 응원을 한 이유는 그동안에 검찰에서 이거 누가 덮었냐 이것까지 수사하라는 말도 우리가 수십 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희한하게 수사가 안 들어갔던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뭐 민중기 특검 한번 흔들리고 또 한문혁 당시 부장검사 뭐 흔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갑자기 그 휴대폰이 나오면서 뭐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 이러더니 이제 그 검찰에 대한 이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매우 이거는 바람직한 흐름이고 결국 수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덮어준 부분 이걸 맞아요. 지금 파내야 되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나 국수본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내부에서 스스로 이걸 갖다가 해야만이 되는 거고 다만 어디까지 이걸 범위를 책임을 물을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최근에 김건희를 무혐의 준 2024년도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이 세 사람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했으니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진짜 수사는 그 전에 다른 사람들 했고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고 여기까지 할 거냐 아니면 그 이전까지는 한문혁 부장검사도 포함됩니다. 2021년도 그렇죠. 2021년. 네.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느냐? 그건 뭐 하나마나 물어보나 하는 아니 뭐 거겠지만. 특검의 의미 자체가 네. 이거 다 밝혀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사실은 어디까지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예.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혐의 결정 누가 예. 봐도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수사 기록을 보고 무혐의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법리적 판단, 증거 판단이에요. 예. 라고 우길 텐데 예.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결제 라인에 있었던 검사장, 차장, 부장 외에 그 밑에 있는 수사 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수사 검사를 상대로 조사해 봤더니 저는 사실 기소 의견으로 냈는데 결제 과정에서 뭐 설득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무혐의 쪽으로 결정문을 쓰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했습니다라는 그 진술이 나온다 하면 결정적인데 했지만, 직권남용이나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수사검사마저 제가 봐도 무혐의던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저도 무혐의 결정문을 올렸고 결제가 라인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라고 하면 이것처럼 깝깝한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증거 확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 보여요. 근데 저는 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끼리 뭐 만나서 눈빛으로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뭐 증거가 남아 있으면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오래되면서 많은 검사 수사팀들을 거쳐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자들만 좁혀서 들어가다 보면
뭐 그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추고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할 것 같진 않고 수사만 저는 강력하게 한다면은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누가 몸통으로 이걸 지시했고 근데 우리가 뻔히 예상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상이 되더라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 확인 과정은 수사의 의지고 저는 검찰 상대로 수사에 들어 나가면은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밝히는 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 왜냐면 너무 비정상적인 그 의사결정 구조였기 때문에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에서 한 일이니까 그렇죠. 다 동의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이게 밝힐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왜냐면 저 그 이창수, 조상원, 최재원 저 세 사람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무혐의 도장을 김건희한테 찍어준 사람이고 그 전에 우리가 보면은 권오수나 이종호 이런 공범들이 다 3심까지 2심 끝나고 막 갈 때까지도 김건희를 갖다가 무혐의도 아니고 기소도 아니고 결정을 못 했잖아요. 결정을 못 했잖아요. 그건 내부 안에서 수사 검사들끼리 이견이 나는 도저히 이거 나중에 문제되니까 이거 못 찍는다 이렇게 이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의 그랬을 가능성이 뭐 매우 그렇지. 높죠. 그렇죠. 매우 정상적인 높죠. 사람이면 높죠. 못 찍죠. 나 이거 무혐의 못하죠. 불기소장에 내 도장 못 그러니까. 찍는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걸 무혐의도 아니고 네. 기소도 아니고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질질 끈 거잖아요. 4년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동안 끌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일단 검사들 분명히 거기서 굉장히 그 공판 과정에서 그 이른바 방청객에 있는 기자들한테 힌트를 준 검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네. 그 검사들도 있었고 수사 기록도 그때 보면은 다 힌트를 남겨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어디까지 이거 수사를 했느냐 저 세 사람 말고 그 전에 가장 먼저는 이제 2021년 7월에 수사 그 반부패 수사 2부 부부장으로다가 그때는 한문혁 부부장하고 박기태 부부장이라는 두 부부장 검사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반부패 2부 부장 검사는 공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성윤 막 그 중앙지검장 쫓겨나고 막 그러면서 복잡해갖고 저때 이제 부부장이 두 명이 이제 수사를 이끌어 왔었는데 2021년 12월에 권오수랑은 이제 기소를 했어요. 대선 전이었지. 네.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이 됐어 3월에. 그 다음에 2022년 7월에 김영철 반부패 2부장이 새로 옵니다. 네. 그리고 한문혁도 남아 있는데 그때 김영철 검사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저 사람이 한문혁 부부장은 제가 한 번 좀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준수나 얘네들 조사하지 않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때 김영철 부장이 오면서 김영철이 다 이제 수사를 나머지 기소 안 된 사람들 수사를 맡고 자기는 이제 기소된 사람들 공소만 유지를 했다. 그래서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때 김영철, 한문혁, 박기태는 윤석열이 대선되면 박기태 부부장이 사실 가장 반발했었거든요. 공판 과정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당선되면서 옷 벗고 나갔어요. 변호사로. 왜냐하면 험한 꼴 당할 테니까 보나마나. 그래서 한문혁, 박기태가 그럼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그때 무혐의 주는데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문혁 검사가 나는 그 이준수 세강자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저 2022년 7월에 김영철이 왔다고 했잖아요. 2022년 5월에 한문혁 수사팀이 이준수 세강자를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합니다. 네. 그때 왜냐하면은 계속 그 세강자가 그 지명수배 그 기소가 중지된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5월에 검찰로 자기 발로 찾아와. 그래서 조사를 받습니다. 네.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재판장이 오히려 물어봐요. 아니 조사를 했다는데 이준수 조사를 했다는데 조서가 지금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오히려 물어보거든요. 그냥 그거는 기소 중지를 풀기 위한 출석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때 검사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그때 이준수를 조사를 한 건 맞는데 이준수가 도이치 그 혐의만 있는 게 아니었고 한 가지 혐의가 더 있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우리가 조사하면서 이거는 조서를 하고 정식으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도이치 수사는 그냥 면담만 했다. 우리가 그래서 조서를 작성을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피의자 신분이었고 지명수배를 당한 상태였고 기소가 중지된 피의자였는데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이걸 갖다 그냥 면담만 하고 차 한잔 말도 안 마시고 그냥 보냈다. 말도 안 돼. 대놓고 봐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소 중지되어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면 예. 이게 그 지명수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체포를 할 수 있는 지명수배가 있고 예. 그 체포는 못하는 이제 보통 그 경우에는 지명 통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 두 종류거든요. 근데 지명 통보는 약간 죄질이 약한 경우에 그 지명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출석을 하면 다음에 보통은 연락이 안 돼서 소환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예. 연락처 확인하고 언제 부를 테니까 그때는 틀림없이 나와라. 예. 다음에도 안 나오면 또 지명수배 하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지명수배의 경우에는 이 48시간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건이라면 예. 시간의 제약 때문에 뭐 변호사법 위반은 조사를 하고 일단 바로 구속영장을 칠 게 아니면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긴 해요. 아니, 조사는 했대. 근데 면담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이치는. 그건 조사를 안 했단 얘기지. 안 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면담만 했단 얘기지. 그때 조사를 안 이준수가 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한번 권오수 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한 번. 2020년 10월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검사가 저게 지금 재판장이 물어볼 정도니까 아니 우리가 그때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사하면 그 조서 다 했지 않았느냐. 그것만 했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준수가 아니에요. 당시 1116호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조사하고 그다음에 1118호 가서 도이치 조사했지 않았느냐 당신이 나. 거기서 검사가 말이 막힌 거야. 그러면 어. 면담했다는 거는 거짓말이네 사실상. 그렇지. 예. 조사를 했는데 얘를 조서를 남기고 끝까지 진짜 제대로 조서를 하면은 김건희를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 뒷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빼줄 아예 수가 없지. 조서를 안 남긴 거네. 이미 윤석열이 당선이 돼버렸지.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진짜 이준수는 한한 거지. 도이치 1차 그렇지.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에 다 공통으로 연결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남길 수가 없는 조서를.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모를 수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 검사들이 한문혁 검사가 모를 수가 없을 것 모를 같은데. 수가 없어. 그 정도라면.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 한문혁 부장검사한테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김영철 부장이 와서 자기는 공소만 담당했지 이준수 자기는 정말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본인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수사하다가 김건희 특검에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누가 정말 잘못한 건지 조사를 해야죠. 누가 문제인 건지 이거 확인해야 아니 당시에 부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수사팀 검사도 있고 예. 또 수사관들도 있고 하니까 이건 정말 알아보면 누구에 의한 건지는 충분히 알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좀 전에 타임테이블 이렇게 보면 예. 김영철 검사가 좀 유명한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에서 노토리어스 하지. 페이머스한 것보다 노토리어스 하지. 악명이 높지 뭐. 근데 여러 차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노토리어스한 김영철 검사마저도 김건희 불기소장에는 도장 안 찍은 거 아니야. 못 찍었지. 못 찍은 밑에 거지. 수사검사들이 얼마나 지랄했겠어. 나는 못 찍는다고. 그러니까 차마 김영철도 못한 거를 그다음에 이제 최재훈이 해낸 검사 거지. 와서는 조상원이랑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창수가.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들 한 거지. 그러니까. 천하의 김영철도 못한 거를 근데 그거 하라고 또 앉혀놓은 거니까 또 그렇지. 인사를 한 거고. 그거 하라고 앉혀놨는데 그거 하라고 앉혀놓은 거. 그걸 못 찍었으니 얼마나 그야말로 그 윤석열 입장에서도 속이 근데 부글부글 마지막에 컸어. 찍었잖아. 2024년도에 결국은 예. 찍어냈으니까. 다 그러니까 저 책임을 과정을 그러니까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거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너무 특정돼 있고 예. 이게 뭐 한 3, 4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고 맡았던 검사들 내지 수사관들만 예. 조사해 보면 될 일이니까 저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때 공판장에 네. 가보면은 힌트들을 막 줬잖아요. 그때 유명한 검사 그 몇 명 있어. 정말 야 저 사람들은 엄청 저기서 험한 꼴 당하겠구나. 제가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김건희가 이거 직접 전화 주문한 거야라고 공판장 맞아, 얘기한 안 말해도 되는 건데 굳이 말한 건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 신호를 준 거죠. 신호를.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양쪽으로 대선 직전에 어쨌든 누가 대통령 될지 몰랐잖아요. 이재명이 될지 윤석열이 될지. 양쪽으로 수사를 정말 잘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윤석열이 딱 되니까 이쪽은 증거 붕괴고 이쪽으로 가자 해서 결론을 냈다고 보거든요. 수사 기록은 다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양쪽의 수사 기록은 다. 그것까지 없애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없앤 거는 그야말로 중대 범죄지.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찾아내면은 찾아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정말 지금 명예 회복하고 기사회생하고 특검에 그야말로 명예를 회복하려면은 그렇게 의지만 있으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자, 이준수가 세강자 관련해서는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쳤잖아요. 체포영장을 들고 간 것도 아닌데 이거 왜 도망까지 이렇게 무리? 아니 근데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였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인데 예. 아마 체포할 수 있는 지명수배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고 봐야겠죠. 음주운전인데 만약 도망가면 죄가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물론 큰 죄지만은 2층에서 뛰어내리면서까지 도망갈 그게 그렇게까지 큰 범죄인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 외에 다른 게 많으니까 도망을 갔겠죠. 그렇지, 그렇겠지. 음주운전만이라면 그렇게까지 2층에서 뛰어내리지는 그렇죠. 않죠. 예. 그러면은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왜 김건희 전화기가 그 핵폭탄이 들어있는 막 온갖 지저분한 내용하고 막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아니 지저분한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너무 사적이고. 아니 남의 사랑 얘기를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랑인지 아닌지 몰라. 우리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아니 뭐 이렇게 사적인 거. 동지애일 수도 있으니까 주가 조작을 같이 하는 뭐 사람들 간의 동지애라는 측면에서도 사랑 애자가 서로 많이 들어가니까. 아껴주다 하여튼 요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거로 하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비밀이 담긴 그 전화기가 핵폭탄이죠, 핵폭탄. 김건희는 그게 건진한테 뺏긴 걸까? 왜 건진한테 그게 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나 그게 진짜 미스테리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예. 일단 건진의 말로는 뭐 애군을 뭐 어떻게 하려고 휴대폰에 애군을 없애주겠다고. 뭐 없애준다 그래가지고 뭐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개구라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정말 김건희의 사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렇지. 김건희 핸드폰이 어떻게 이게 건진한테 갔다가 발각이 됐냐. 진짜 이해가 너무 힘들고 이게 저도 건진이 일단 입수한 과정이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검찰로 넘어온 과정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야 근데 이거는 건진 입장에서는 보험이기 때문에 뭐라 좀 교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김건희하고 서로 딜을 뭐 칠 게 있을 때 뭐 하나 이렇게 담보로 갖고 있다시피 요 핸드폰 갖고 있고 뭐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장 뭐 쓰는 사적인 핸드폰이 어떻게 그게 건진 손에 넘겨줄 수 있겠느냐. 거의 그리고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러니까 교환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하다. 건진 입장에서는 갖고 있으면 대단히 좋은 무기 내지는 보험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럼 얼마나 이게 큰 칼이겠어. 핵폭탄이죠, 핵폭탄. 아니 꼼짝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건진이 김건희한테 문자 보낼 때 심지어는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도 반말로 보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해도 좋을 것 같네. 그러니까. 답을 좀 줘. 그리고 인사청탁도 다 들어주잖아. 그리고 핸드폰도 갖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왔는지. 핸드폰을 언제 넘겨받았을까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겠죠 아무래도. 아니 김건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걸 왜 줘?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근데 뺏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야. 건지는 대단히 갖고 싶어하는 물건일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이외에 어느 제3자 손에 있으면 이거 완전 폭탄이잖아. 그야말로. 목줄 잡히는 거예요, 목줄. 저도 의문이에요. 어떻게 그게 넘어갔지? 딜을 뭘 가지고 딜을 했는지. 근데 궁금합니다 저거는 진짜. 나는 그런데 SBS가 어쨌든 이 보도를 단독으로 한 거잖아요. SBS 보도를 이제 유심히 그 문장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SBS 공중파잖아요. 그리고 그 문장 하나하나 기사에서 또 데스크를 취재 기자가 쓰고 데스크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같은 묘한 뉘앙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긴밀한 사적 관계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문장을 저는 주시를 했거든요. 저렇게 나와 있어요. 특검팀은 김건희가 윤석열 당선 뒤에도 건진법사가 자신과 세강자와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긴밀한 사이를 김건희가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건진 법사가 자기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지내자. 내가 부탁 다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반말해도 돼. 그런 뉘앙스잖아요. 실제로 부탁도 다 그렇죠. 들어줬죠. 건진 부탁 다 들어줬고 김건희. 그러니까 저기서 긴밀한 사이는 건진과 김건희가 그렇지. 긴밀한 사이를 유지했다는 건데 네. 왜 그런 결과가 가능했냐는 바로 유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신과 세강자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관계가 중요한 거지. 저기선 저 그게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잖아요. 저게 그 SBS 보도에 따르면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떠나서 넘는 밀접. 뭐 그거는 뭐 너무 19금이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이게 근데 그 폰이 넘어간 거부터가 이거는 진짜 그건 진짜 의문이에요. 진짜 미스테리야. 나 건지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 이거 아니, 어떻게 그 가스라이팅을 전화기를 했나? 갖다가 건진이 뭐 어떻게 무슨 마력을 발휘해가지고 김건희 가스라이팅을 해서 폰 빼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건지는 김건희를 마력을 가스라이팅하고 네. 김건희는 윤석열을 윤석열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먹이 사슬 관계였다. 생태계처럼. 나는 그 이해가 건지한테 안 진짜 돼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게 어떻게 2000 입수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갖고 있냐 이걸. 아 김건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전화기를 갖다가 건진한테 줄 리가 없는데. 그러게요. 그게 내가 한번 밤새도록 막 이렇게 요즘 내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 궁금하셔가지고. 아, 근데 저거는 진짜 잘 안 풀려요. 어. 사적인 저 핸드폰을 어떻게 솔직히 얘기하면 핸드폰의 내용이 궁금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궁금하신 거지 지금. 내용은 뭐 이렇게 많이 좀 아름아름 못 들으셨어? 문자가 달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곧 밝혀지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자, 오늘 다음 주제도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지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자, 지기현과 이진관 저희가 타이틀 이렇게 뽑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지기현 판사와 이진관 판사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 그 어제 MBC에서도 좀 보도가 됐었는데 뉴스에서 지기현 판사 그간 있었던 그 윤석열 김용의 재판 몇 장면 좀 잠깐 좀 먼저 보시죠.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 다른 거 있으시다 그랬지 아까. 20일.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면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변호사님들이 정 안 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다른 날짜를 좀 하겠습니다.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저 잠깐만요. 저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꼭 저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이게 물론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 스타일 뭐 레크리에이션 자격증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진행 스타일도 이럴 수 있겠지만은 아니, 내란 재판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정도가 아니라 일단 재판 사법의 권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 특히나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하고는 저렇게 약간 좀 웃으면서 좀 아주 부드러운 관계를 대놓고 하기도 하고 또 김용현 재판 가만히 보면 거기 변호인들한테 막 혼나요. 막 거기 말싸움하고 재판장이 변호인들이 막 들이댑니다. 그냥 막 들이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정말 지기현 재판장의 저런 재판 진행은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는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입장이고 더더군다나 이 내란이라고 하는 가장 국가적으로 예. 중요한 재판을 저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모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대법관 후보한테 우리나라가 판사가 되기 어려운 나라냐 쉬운 나라냐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대법관 후보가 약간 주저주저 하더니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판사가 되기 어려운 나라라는 거야. 예. 우리가 판사가 되기 어려운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판사가 되는 나라다. 라는 들 네. 때 많이 왜냐하면 알겠다. 시험만 잘 치면 돼. 그렇지. 시험만 시험만 한 번 잘 치면 네. 돼요. 이거 너무 쉽게 판사가 되는 구조다. 우리 시스템은 그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딱 저게 지기현 판사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지기현 판사가요.
판사 사회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재판연구관 한 번 들어가기 만만치 않거든요. 이른바 엘리트라고 분류가 돼야 재판연구관을 시켜주는데 그걸 2번씩이나 했다고. 그런데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 저렇게 재판 진행하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시스템의 아주 취약점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이제 사시를 쳤죠. 사시하고 연수원 성적이 좋으면 판사가 돼. 예. 그리고 한 번도 안 걸러지고 그냥 가. 사실상 재임용 제도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형식적인 거고. 아주 매우 형식적이라 거기서 걸러지지가 않아. 예. 근데 재판 진행을 저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재임용에서 탈락했어야 돼요. 진작에. 이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아 우리나라는. 그래야 되는데 예. 한 번 판사는 영원한 판사. 그러니까요. 저게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부장이란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저 사람이 내란 사건을 다 갖고 있어.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진관 아까 제목도 그러니까 지기현과 이진관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김영현 재판에서는 방청석에서 오죽하면은 지기현 재판관 보고 판사님 사랑한다, 판사님 귀여우시다 환호가 터졌다는 거야. 그걸 듣고 좋아했으려나 이게 좋아. 아니 그야말로 야유의 사회를 보는 레크레이션 강사라면 뭐 청중으로부터 진짜 참. 귀엽다 뭐 재밌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이미 재판이 재판답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지금 윤석열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니 사형이면은 지금이야 뭐 사형 집행을 안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그 중차대한 재판 예. 그리고 국가 반역죄를 재판하고 있는데 아니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 자체를 희화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재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이거는 정말 항의를 하고 들고 일어나야 될 정도로 너무 수준 낮고 뭐 소송 지휘권이란 말 우리가 쓰는데 저건 지휘가 아니라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배를 저 변호인단한테 뭐가 약점 잡혔는지. 가스라이팅 당하고. 아 진짜 그런 식이에요. 지금 지배받고 있어요. 지기현 판사 평소 지금 재판 진행하는 스타일이면 만약에 1심 선고를 할 때 그거 아니야. 피고인 윤석열은 사형에 처합니다요. 뭐 이런 거의 그 수준이야. 아니 그리고 뭐 특검팀 300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변호인단 220점 분발하시고요. 딱 이런 거잖아요 지금. 딱 그거. 레크레이션. 아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중요한 저거는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라고 지금. 아니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 비교 대상으로 어쨌든 이진관 재판장 엊그제 한독수 재판 증인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나왔잖아요. 네. 나 이 박상우 이 양반도 참 진짜 개념 없죠. 이런 양반들이 국무위원을 하고 앉았었으니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정권이 제대로 망했지. 돌아갔나. 그때 장면도 한번 좀 잠깐 보실게요. 네. 저는 일 한 번 안 떼고 그냥 앉으면 있다 왔습니다.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사실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전혀 뭐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회의에 이유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가 법정까지 나와서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적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지금 잠깐 그 이중관 그 부장판사인데 자막이 전 국토부 장관으로 조금 좀 잘못 나간 겁니다. 박상우가 이제 전 국토부 장관이고. 그렇죠. 참 일단 이중관 부장판사는 사실 절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저게 그냥 당연한 거죠. 원래 절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판사는. 딱 교과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는 참 이진관 부장판사처럼 하는 게 그냥 FM인데 너무 지금 조희대 사법부 체제하에서 이상한 판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손에 꼽는 이 시대의 정의, 이 시대의 양심으로 지금 아마 국민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직업들 중에 가운 입는 직업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그리고 판검사, 그리고 이제 성직자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권위를 상징하고 그 권위를 부여한 것 자체가 그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 이걸 우리가 부여하면서 하는 거지. 아니 지기현 재판장도 아까 가운 입고 있고 이진관 재판장도 가운 입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괜히 입혀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진관 재판장은 딱 그 권위에 맞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참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그런 좋은 재판하고 있다 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우리가 물론 그러니까 지금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뭐 사실 직연을 보다 보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원래 저게 당연한 거고 저는 저기서 박상우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비 지금 걱정하고 앉아. 그러니까요. 자기가 피해자래 자기가. 그날 자기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모자란 것도. 그 정도 수준이야 지금. 아니 그 정도 수준이야. 거기서 정말 몸을 던져서 막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몸은 안 던지더라도 안 됩니다라는 말은 한 번이라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안 됩니다 내지는 미룹시다까지라도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한 게 자랑이야. 그게 제 역할을 못했다는 그러니까. 반증이잖아요. 그걸 좀 자랑이라고 지금 하고 앉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저런 말도 걸 지금 국무위원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세금 내서 저 사람들 장관 월급 준 거잖아요. 야, 아니 상황이 이 지경 그러니. 됐으면요 나와서 죄송합니다 말고 뭐 할 말이 더 있을까요 사실은? 근데 아까 이진관 재판장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니 이거 법률적인 거 다 떠나서라도 한번 얘기 다시 해보라고 아까 기회를 다시 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인식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를 하면서. 근데 저는 저 박상우 같은 사람들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때 국무위원들 중에 저항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안 된다. 바지끄댕이 잡고 말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야 뭐 약간 사실관계를 좀 증언하는 것처럼 약간 좀 중립적인 증인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전 이 사람도 괘씸한 게 만약에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해보자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 박상우는 어느 자리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총리 됐을지도 몰라. 아니 국토부 장관이니까 그 비스무리한 자리 줘가지고 계속 계속 그 본인의 자리 유지하고 본인의 이익 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딱 꼴상 보니까 그렇잖아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죠. 전형적인 기회주의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와가지고 저렇게 뭐 차비가 아깝다고 하니까 정말 한심한 인간이죠 진짜. 본인이 변호사비 들었다고 그 하소연하는 것도 대단히 우습지만 뒷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이 아까운 시간에 법정 나와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말도. 아니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네. 이 재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낭비. 근데 박상우라는 사람이 그러면 저 법정 증언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별로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제 할 일을 다 못해서 뭐 그것도 다행히 뭐 옳은 판단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는 걸 지금 내가 정말 시간 낭비한다. 내가 안 해도 될 일 하고 있다. 딱 이 취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정신이야 저게. 저런 양반이 국토부 장관을 했으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잘 되면 그게 정말 기적이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잘 될 리가 없는 거지 정말. 저런 양반이 인식을 한두 명이 아니었어 진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1도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국토부 업무를 했을 테니 얼마나 간신배들을 갖다가 등용하고 그걸 인사 기준으로 썼겠습니까? 저 양반 그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비든 왕창 좀 뜯었으면 좋겠네. 아니 근데
정말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관료 출신. 저 사람이 국토부 장관 하기 전에 뭘 했냐면 LH 사장을 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LH 사장이 장관보다 연봉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LH 예. 규모가 얼마인데 그렇죠. 자산이 예, 얼마고. 예, 예. 그렇게 누릴 건 다 누리고 지금 법정 증언하는 거를 4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야. 그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지. 하여튼 저런 사람한테 내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 내 그 부분이 막 분노가 치밀어 갖고 그렇죠. 차라리 내가 국토부 장관을 해도 더 나을 것 같아. 아유, 속 터지셔. 한두 놈이 아니니까 저런 놈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그런 거를 딱 정말 지적을 할 때 네, 맞아요. 국민들이 사이다처럼 예. 느끼는 거죠, 저게. 자, 그나저나 윤석열 구속 만료가 지금 내년 1월 18일이잖아요. 예. 70일 남았는데 뭐 우려하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사이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마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고. 최종심을. 예. 그러니까 선고는 이제 심리 이후에 기일을 정하는데 문제는 12일까지 저렇게 해갖고는 못 끝내요. 그러니까 최종심 12월 달까지 저를 끝낼 수가 있겠나? 못 끝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예. 추가 기소가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외환죄나 이런데 뭐 추가 뭐라도 구속영장을 그렇죠. 청구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추가로 구속 일단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윤석열 석방은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윤석열이 만약에 내년 초에 석방이 된다? 그러면 가장 뭐 온 국민의 충격도 있지만 낭패 보는 집단이 어디가 될까요? 사법부? 아니요. 국민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완전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히려 국민의힘이 가서 구치소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렇지. 나오지 말라고. 석방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시위해야 될 상황이야 지금. 재판부의 독립을 막 흔들어 제낄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망하는 그거보다도 네.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직연 판사는 어쨌든 우리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조롱거리가 되는 거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요. 자초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뭐 철회한 거죠. 그 저는요 요즘에 어떤 생각도 드냐면 물론 이제 뭐 추가 기소를 통해서 어쨌든 윤석열의 구속 상태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게 박근혜 때도 4년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조치고 전 요즘에 뭐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도 이제 조금 물 건너갔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이 시점적으로 이제 또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그 요즘에 어떤 생각이 했냐면 법관 징계법 있잖아요. 예. 이것도 좀 개정을 해가지고 법관 징계법은 해서 직위원을 저대로 놔둘 순 없지 않냐. 아무 책임도 못 묻는다? 아니 룸살롱도 갔다 와 휴대폰도 받고 근데 법원에서 또 영장 발부는 안 해줘. 그럼 그대로 놔두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법관징계법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좀 열어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참여나 내지는 그런 외부적인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지기현 재판장만 타겟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사법부 뭐 그 쓱 애기 보러 가는 그 재판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공론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얘기 말고 그 얘기.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 좀 보러 가서 오늘 전반적으로 19금인데 방송이.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그러게요.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게 좀 재밌긴 재밌어 그런데. 자, 신인기 변호사 김영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